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우리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상시국인데요. 비상경제회의 직접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쓸모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경제 이야기 해보기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원래 오늘이 경제 이야기하는 코너니까요. 열린민주당 공천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화제가 됐는데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방송 출연 안 하기로 유명하신데 가끔은 합니다. 가끔 하십니까? 네. 인기가 상당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평상시 대비 딱 10배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좋아한다고 보세요? 뭐 까칠하다, 뭐 말을 함부로 한다, 뭐 이런 평이 있었잖아요. 10명에 20배면 200명인가요? 그런데 예. 글쎄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실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어저께 뭐 응모하겠다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간단하게 올렸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6,000명 정도 넘는 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저도 좀 놀라서 약간 좀 무서워졌습니다. 예,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는데 페이스북에 쓰신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열린민주당 열린 공천에 응하기로 했다. 국민이 부르면 일하고 부르지 않으면 집으로 간다. 이렇게 쓰셨는데 네. 일단 이 안에 있는 내용들, 뭐 열린 공천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네. 하고요. 이 글을 쓰신 이유,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 먼저 좀 들어볼까요? 저도 이런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가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알고는 있었지만 4년 전에 잠깐 총선 전에 민주당의 총선 공약단에서 일을 하면서 새삼 강하게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이제 말하자면 조금 좀 뭐 불상사라고 할까요? 예. 뭐 일종의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는 도리어 우리나라가 소선구제도에 의한 지역구의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문제보다는 도리어 비례제 대표를 뽑는 과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걸 새삼 느꼈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지역구는 어쨌든 간에 상대방을 상대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사람을 갖다 공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뻔히 공천만 하면 되는 거 빼놓으면 그렇지만 근데 비례의 경우에는 그냥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밀실에서 뭐 사람들이 찍어내려서 낙하산으로 하면 그러면은 그냥 국민들은 그냥 뭐 별 초이스가 없이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게 차라리 옛날에는 그러한 좋은 명분을 갖고 승부를 한다는 개념이 있어서 차라리 그렇게 추천으로 들어온 분들이 나쁘지 않은 분들이 꽤 됐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민주주의라는 방식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중간에 말하자면 일종의 투표가 섞였죠. 그러니까 낙하산과 투표가 섞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이 투표에 나쁜 점이 발현이 돼가지고 이분 발표하고 뭐 투표로 뽑는 중앙이 투표할 때 그렇게 됐었죠. 그렇죠. 예. 이게 뭐 그렇게 해서 뽑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순위 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례대표도가 소위 말하면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문제, 그다음에 질이 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문제,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조금 좀 현실적이지 않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여자 국회의원 비례를 50%를 만들게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기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한 그런 분들이 응모를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여자분들이 이제 정치를 좀 멀리 하니까 도리어 정치판 근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또 말하자면 뭐 줄로 해서 올라오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럼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 뽑히는 반낙하산 투표에 의해서 뽑히는 이 여자 또는 젊은 후보가 굉장히 질이 국민들이 보기엔 떨어진다는 거죠. 납득할 수 없는 후보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지금 그 문제가 더 심해져서 21대 국회를 앞두고 지금 각 당에서 나오는 비례 후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불만이 많아졌죠. 각 당이 지금 다 논란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 같죠. 지금 뭐
한국미래당인가요? 뭐 그 당도 지금 뭐 말이 안 되는 리스트를 갖다 놨다고 하고 그 당은 완전히 뭐 투표라기보다는 옛날에 밀실 공천에 가까운 거를 했는데 미래한국당. 그렇고 네 미래한국당 정의당은 이제 투표와 뭐 이렇게 슬롯이라는 뭐 것을 집어넣으면서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고 그나마 뭐 녹색당은 그렇다 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비례대표를 국민의 당원이나 또는 국민의 그 선택에 의해서 뽑는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런 생각을 하고 갖고 계셨습니까? 오래된 생각이죠. 그게. 그런데 이제 마침 요번에 손 의원께서 그거를 하시겠다고 해서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비민주적인 비례 공천 밀실에 의해서 또 낙하산 네. 이런 문제점을 항상 의식하고 계셨다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열린민주당에서 그렇죠. 열린 공천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한번 응모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제가 근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주진영 하면 네. 정치권에서 선수로 뛴다는 생각을 아마 많은 분들이 못 하셨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달 전에 저도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제도 하나가 마음을 바꿨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러한, 이게 굉장히 평시 같았으면 불가능한 그러한 방법인데 지금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이상하게 되면서 예. 어떻게 보면 뭐 좋게 말하면 천재 일후의 기회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이제 기회주의적인 그 역문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잘만 하면 국민들한테 잘만 보여주면 앞으로도 다른 당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뭐 저 정도를 뭐 별것도 아니지만 저를 쓰는 것도 그걸 국민의 축제로 넘어가는데 뭐 불쏘시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그러면 그렇다고 그걸 왜 네가 나가냐라고 예. 생각을 하면 뭐 이 김에 맨날 뭐 페이스북이나 칼럼 써봤자 뭐 아무도 안 듣는데 국회 가서 얘기를 하면 좀 더 잘 들릴까 싶어서 네.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네. 갖고 있었다. 자, 그럼 일단 이 열린민주당 열린공천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열린공천에 응하기로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프로세스가 네. 일단 그 열린민주당의 당원 1000명이 3배수 정도로 해서 후보로 추천을 열린 추천이죠 말 그대로. 네, 한 사람이 3표씩 세 표씩 던져서 예. 올린 다음에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사람들을 좀 추려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연락을 해서 응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결과가 있으면. 나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냥 뭐 밖에 있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제외하고 그렇죠. 지금 주진영 박사처럼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응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추이면 네. 다시 그러면 또 투표를 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번호를 네, 받기 네. 위해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처음에는 당원을 상대로 했고 이번에는 당원 플러스 일반 국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까? 다른 당들도 그렇게들 하기 때문에 예. 뭐 열린민주당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당 자체가 워낙 급조된 당이기 때문에 당원이 숫자가 많지도 않고 그 당원이 얼만큼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를 반영하는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당원만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일 거거든요. 예. 그럼 아마 뭐 시민도 같이 섞어서 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비례 제도라는 게 그 전문가 집단 네. 잘 알려지지 않는 전문가 집단을 당으로 모셔와서 뭐 비례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보여주고 잘 알려지지 않은 전문가 집단을 데려왔던 것이 과거라면 예. 이번엔 잘 알려진 전문가 집단 데려오는 과정이겠죠. 근데 그게 인기 투표로 취한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인지도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가는. 그렇죠. 근데 그 인지도가 실력도 없이 인지도를 얻는 사람도 있지만 뭐 나름 뭐 그동안의 인생의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여러 그 검증을 거친 사람들이 뭐 유명해졌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은 널리 알려지거나 아니면은 인기가 있는 사람이 뽑히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대통령 선거도 뭐 마찬가지니까요. 예. 네, 그래서 뭐 그것을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예. 그러니까 밀실에서 알지도 잘 못하는 사람을 자, 이거 내놨으니까 우리 당원들은 입 닥치고 그냥 뽑으세요라고 하는 게 더 좋은 거냐.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보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래서 뽑는 것이 좋은 거냐. 뭐 그것은 국민의 달력이죠. 예.
뭐 아마 열린민주당 당원들은 주진영 박사를 경제 전문가로 추천을 했을 테고요. 당에서.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이 경제 얘기는 조금 뒤에 있다가 네.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고 하기로 네, 하고요. 계속 이제 그 열린민주당에서 하는 열린공천이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공천 과정에서 또 뭐 밀실에서 뭔가 우리끼리 누구는 앞번을 주자 뭐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거 플러스 아니면 선거에서 누군가가 뭐 조종 조작을 하려고 예. 뭐 몰표 이런 식의 그런 것도 가능하죠. 예. 그게 만약 확인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만둡니다. 네. 저는 한 가지만 응하는 데서 한 가지만 그 요구를 했어요. 말하면 최대한 투명하고 예. 과정 하나하나가 국민들한테 공개되고 그것에 의해서 국민들이 모든 그 결정 권한을 갖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하신다고 하면 응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꾸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 그러면 저는 언제라도 그만둡니다. 그게 담보가 되면 내가 응하겠다고 했고 그 열린민주당 쪽에서 그걸 담보해주겠다고 해서 응모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일단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의 어떤 뭐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 열린민주당이 창당하면서 창당 행사장에서도 노무현 문재인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만큼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적이 좋게 되냐 나쁘게 되냐 갈릴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좀 아픔이라 그럴까요? 실망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울분 같은 게. 네. 근데 주진영은 김종인 사람 아니냐? 뭐 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주 흔쾌히 열린민주를 찍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의문점이 저는 제가 들어서.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일반인들이 이해를 하실진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무슨 누구의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저의 마누라의 남편이고 저의 접니다. 예. 그래서 일을 같이 할 만한 비슷한 가치와 숙제를 갖고 있으면 그럼 같이 일하는 거고 그게 안 맞으면 뭐 일 안 하는 것이죠, 같이. 이게 예를 들면 김종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알게 된 지가 벌써 한 15년이 지났지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캠페인 시절에도 저보고 같이 하자고 했지만 저는 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고 왜냐하면 그것은 뜻이 안 맞는 일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는 정권 교체가 분명히 필요한데 뭐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전초전인 20대 총선에서의 진두지휘를 맡았다고 하면은 그건 저랑과의 목적이 같으니까 같이 일을 하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분이 뭐 민주당이라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시고 하는 것은 또 그분 일이고 저랑은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때 2016년이군요. 2016년 겨울에 한번 찾아뵙고 지금까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전화를 한번 해본 적도. 왜냐하면 같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예. 그러면은 그 4년 전에 그 민주당에서 뭐 직책 하나 맡으셨지 않습니까? 총선 공약단이었었잖아요. 예. 그때는 그 김종인 대표의 권유로 하시게 된 거였습니다. 시작은 문재인 당시 대표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뭐 영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그러는 도중에 이제 김종인 박사님으로 스위치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가, 이제 저를 예. 누가 그 소개를 할 거냐 대중한테 갖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이 넘어간 것 뿐입니다. 예. 제가 그 주진영 전 대표 오늘 인터뷰가 잡혔다 그래서 오후에 진보 사이트 몇 곳을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환영한다는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주진영의 행보가 정부 여당과 또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에 대해서 매섭게 비판했는데 저 사람이 과연 우리 편을 할 수 있겠느냐? 진보 사이트니까요. 네. 예. 그런 댓글도 좀 많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과연 저분이 진보냐 보수냐, 뭐 우리 편이 아니냐, 뭐 이분법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네네.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저는 그렇게 뭐 세상 만사를 다 이렇게 이념적으로 가르는 것이 이렇게 더 이상 쓸모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런 면에서 그럼 뭐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갖다 뭐
누구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남이 뭐라고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제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느냐라고 보면 저는 사회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진보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 찬성이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같은 거 반대하는 거 뭐 찬성이고 적극적으로. 한편으로는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시장 경제를 너무 무시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경제 정책으로는 되도록이면은 조세를 더 많이 걷고 복지를 확대를 하는 게 더 맞아서 그래서 세습과 경제 불평등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자, 이러면 이거를 뭐 보수라고 합니까? 어떨 때는 보수고 어떨 때는 진보고 지금은 네, 그런데요. 이건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숙제를 푸는데 무엇이 더 쓸모가 많느냐 기준으로 봐야지. 이거 뭐 동네 싸움으로 갈 일은 아니라고 굉장히 생각합니다. 리버럴하시네 거기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2년 반 돌아 3년 차인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썩 잘하지는 않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더 잘하라는 뜻으로 비판을 한 것이지 망하라는 뜻으로 비판을 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최근에 지금 추경만 하더라도 저는 지금 추경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예.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비판한다. 그러면은 민정부를 비판은 하지만 그 문정부의 그 비판의 그 앵글은 지금 이해찬 당대표의 생각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비판한다고 싫어요라고 얘기가 되면 그건 굉장히 그 직물적인 반응이고 비판의 내용이 뭔지를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도 오늘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재난 기본소득입니다. 그렇죠. 홍콩에서는 이미 했다고 하고요. 네. 미국에서도 경제학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뭐 $1,000씩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급한 것부터 끄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는 이것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얘기를 나오게 되는 이제 그 배경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성겨서 뭘 주려고 해도 기존의 제도를 통해서 주려고 해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고용보험의 가입률이 뭐 60%도 안 된다든가 국민연금 뭐 기초연금도 70%만 받는다든가 아동수당을 받지만 그 액수가 뭐 적다든가 아니면은 뭐 6세 이상 넘어가면 안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구멍이 여기저기 나 있기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을 더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또 기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취약층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잘 이용을 하면 우선적으로 도달하는데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를 같이 해야지. 네, 이거 자꾸 말하자면 소위 이거 역시 제가 보면 약간 진영 논리의 그 도발이라고 나는 보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것을 갖고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옛날부터 노래에 부르던 그 이름을 슬쩍 집어넣은 거거든요. 왜 기본 소득이란 말을 합니까? 그냥 재난 구호로 해서 수당으로 준다고 하면 되지. 일시적으로 아무거나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라는 말 갖고 이렇고 말하는 걸 보면 좀 답답하고요. 그렇지만 현금으로 주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타겟이 제대로 잡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안 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예. 그러면 지금 급한 사람이 누구냐? 예. 그 급한 그 재난보호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일부터 제대로 하고나 있으면서 이 말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된 상태니까. 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조금 좀 비생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다음 질문은 좀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시장 도전할 때 빚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빚이 저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서울 살림을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 전 대표는 집도 없고 4년 전에 저랑 만났을 때 한 10여 년 된 중형차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아직도 그 차 타고 계십니까? 20년째 됐어요. 20년 됐습니까?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차도 좋은 거 안 타고 집도 없고 어떻게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제가 무리한 질문을 네,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예. 돈을 못 벌어도 경제 전문가는 얼마든지 되지만 저는 돈도 좀 벌었습니다. 네, 네. 저 안 쓸 뿐이죠. 예. 네, 네. 안 쓸 뿐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너무 투기 행렬에 저희가 동참하는 것 같은 깨름직한 것이 좀 있어서
안 한 것도 좀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소비는 되도록이면 검소하게 살자라는 그 부모님 가르침이 있어서 예. 뭐 제 식대로 합니다. 저는. 예. 네. 그 내수가 이렇게 안 돌아갈 때는 소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차를 좀 바꿔야 되나. 예. 아,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경제 이야기 여쭤볼 거 많은데 다음에 또 한번 시간 네.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난 기본소득까지 얘기했고 지금 예를 들면 예. 우리가 지금 말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 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리금 내야 되죠. 예. 일시적으로 이자 안 내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돈 가난한 집 애들의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 이자 좀 안 내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다. 네,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이게 각종 기존의 프로그램에다가 얹어서 예.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어쨌든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말하고. 네. 그 다음에 오실 때 경제 얘기는 여쭤보고요. 네. 그 하나투자증권 시절에 너무 많은 구조조정을 해서 노동자들 너무 많이 잘났다. 네. 뭐 이런 칼잡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말하자면 무슨 진보 진영의 그 진영 논리로 따라서 회사 경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그 회사는 워낙 대규모 5, 600억에 해당되는 그 적자를 한 3년, 4년째 내고 있었던 회사라서 그러한 거를 안 했으면 그 회사는 정말 더 위험했을 거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중에 그러면 흑자로 돌리셨습니까?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흑자를 꾸준하게 내다가 마지막에 그 홍콩 당시 그 주가 시장이 깨지면서 그 ELS 투자했던 것이 적어도 이제 그 장부상으로는 적자가 크게 난 상태에서 제가 퇴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장부가가 어떻게 얼마나 회복했는지는 제가 떠나고 나면 잘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나그룹 최고위층과 갈등설이 있어서 그만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갈등은 있었고 예. 저를 물러나게 하려고 초법적인 방법으로 압력을 가했지만 뭐 저리 가라고 하고 뭐 임기 다 끝내고도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에서 댓글로 지금 청문회 하십니까? 근데 청문회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걸 제가 대신 여쭤봤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였습니다. 끝!